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65번째 시간 마르케스의 100년 동안의 고독. 사실 이 책은 요청이 많았어요. 예, 한 번은 좀 해달라. 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또 한번 해야죠. 뭐. 네. 그래서 100년 동안의 고독. 이제 어떻게 스토리 좀 들어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조금만 예. 카스트로와 관련해가지고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마르케스랑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정민여 저번에 대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카스트로 관련해가지고 그 카스트로하고 나이 차도 한 살밖에 안 나요. 26년, 27년. 네. 그 죽은 것도 비슷해요. 2014년에 마르케스가 사망했고, 네. 카스트로는 2016년. 뭐 아주 평생에 이제 60년대 이후 아주 절친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마르케스가 좀 비판받는 측면도 있어요. 카스트로가 여러 가지 뭐 사회주의 혁명의 이상을 구현하려고 많이 노력했지만 또 쿠바라는 현실적인 국가 권력을 통치를 하면서 국가를 유지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좀 뭐 인권 유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일들 독재잖아요 기본적으로. 거기서 발생한 것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오히려 카스트로를 옹호해주고 국제사회에서 카스트로 입장을 대변해주는 카스트로 전속 작가 아니냐. 분정 작가다. 시나리오 설계자.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은 그런 이야기로 자기는 가장 좋은 게 운전할 때 가장 좋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운전할 때 여러 가지 영감이 떠오르고 과거에 여러 가지 기억이 떠오르니까 운전이 너무너무 좋다. 근데 또 하나 좋은 게 친구들하고 있는 게 너무 좋다 이거죠. 네. 자기가 글을 쓰는 이유도 친구들이 좋아하니까. 왜 친구들이 좋으냐. 네. 친구들하고 있을 때 우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과의 어떤 애정이라는 것은 뭔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 그렇지만 우정은 그 자체로 이미 완결이 된다. 그래서 자기는 우정이 너무 좋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주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카스트로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 중 가장 좋아하는 친구고 그렇기 때문에 나 카스트로를 돕는 것은 친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둘이 근데 유명해지고 나서 서로 친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마르케스가 접근을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고 카스트로 입장에서는 결국 이제 또 마르케스 같은 아주 문학 대중적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네. 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스페인어라는 단일한 그 언어가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전체를 많이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도 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아주 서로 간에 이게 딱 이해관계도 맞아떨어지고 그러면서 우정이 커졌다 이러죠. 근데 물론 카스트로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해야 되는데 68년 같은 경우는 체코슬로바키아죠 당시에 프라하에 봄해가지고 소련 탱크가 들어왔단 말이죠. 프라하 시민들이 자유와 민주를 외치는데 당시 소련군 20만 명이 들어왔죠. 그래서 두브체크를 아예 최고 권력자에서 끌어내리고 완전히 힘과 무력으로 사람들을 억눌렀잖아요. 근데 그거를 카스트로가 지지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실망했지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달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나중에 애들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니까 사람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좀 권력에 너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좀 받아요. 좀 약간의 그 카스트로와 마르케스라는 책이 있는데 물론 이게 약간 좀 비판적 입장에서 씌워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마르케스가 상당히 권력감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이 사람이 출세를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에 대한 동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소설에 많이 깔려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다루는 소설이 군인, 대령,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권력감이라는 게 인간이 느끼는 쾌락의 하나라는 거죠. 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 예전에 키신저 같은 경우가 가장 강력한 체험제는 권력이다라고 했잖아요. 여자 앞에서 권력을 딱 휘두른 걸 보여줄 때 흔히 말하는 완전히 전부 다 마음을 다 열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 맛을 한번 보면 그걸 잊지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아까 정치인들도 돈을 전 재산 다 바쳐서라도 그 어디 뭐 그냥 지역 내에 뭐라도 해보려고 다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집안 말아먹고. 좀 있는 모양인데. 아니. 그러니까 뭐 주변에 보면은 좀 그런 사람들이 막 꼭 유명한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정말 시의원, 구의원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는 분들도 많으신 걸 보면은 참 그게 있나 봐요. 권력이 주는 어떤 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결국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결국 자기 의사를 관철시키는 힘이란 말이죠. 내 생각대로 내 뜻한 대로 남을 행동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재밌죠.
지배 욕구를 관찰한다 이거죠. 지배. 남을 지배한다는 느낌을 가지니까. 그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진화를 보면 결국 우리가 자유와 민주, 평등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그늘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항상 누군가를 다스리고 싶고 군림하고 싶은 욕구들, 그 야만의 어떤 습성을 억누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참 쉽지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렇게 봐요. 자기는 아니다. 나는 내가 힘이 없고 약하게 살다가 권력자로 내가 부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권력감을 느끼고 싶어서 권력자하고 교류를 해야 권력감을 느끼잖아요. 네네. 내가 노벨상 받았는데 시장통에서 맨날 막걸리 먹으면 그 권력감 오히려 잘 안 느껴진다는 거죠. 저 어디 최고급 호텔에 스카이 라운지에 가가지고 아주 따르르한 사람들하고 뭐 최근에 그런 그 이야기 돌잖아요. 뭐. 여러 가지 찌라시 이런 거 돌면서 웃긴 거 중에 찌라시 하나가. 되게 좋아해 정만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재밌는 이야기 나오죠. 연예인들이 뭐 골프장에서 보여주는 매너에 관해서 뭐 평가한 게 나왔는데 네. 그중에 재밌는 게 아주 유명한 가수가 한 명 있는데 이 가수가 뭐 나쁘진 않다 하면서 근데 주로 골프장에서 같은 골프를 치는 상대들이 재벌 2, 3세다. 왜냐하면 본인도 세계적이니까 뭐 이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다 겁이 있다 이거죠. 같이 놀아주는 겁이 있는데 그런 게 그대로 지금 우리 사회 가치관이 반영이 되잖아요. 네. 아, 얘는 그러니까 재벌 2, 3, 4하고 놀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우리 마르케스를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하니까 좀 길잖아요. 그 친구들이 애칭으로 가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가보. 아, 가보. 네. 뭐 진짜 보물이죠. 사실 콜롬비아의 국보죠. 아, 그런 의미로 가보예요? 아니 그냥 아니겠지.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가보니까. 왜 이렇게 리셋됐어요. 정부로. 가르시아. 그렇죠. 가보는 자기가 사회주의 이상을 갖고 있는데 그 바라는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쿠바가 교두보로 필요하고 그래서 나는 그 카스트로를 비판적 지지한다. 그러니까 좋은 말인데 비판적 지지고 사실 비판적 지지 아주 좋아하는데 실제로 많이 몰릴 때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카스트로가 많이 몰릴 때가 있었단 말이죠. 특히나 체 게바라 같은 경우가 65년에 쿠바를 완전히 떠나서 볼리비아에서 활동을 하다가 67년에 결국 잡혀서 죽죠. 네,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체 게바라하고 카스트로 사이가 결국 나중에 원활하지 않았다는 게 많이 요즘은 나오거든요. 근데 체 게바라가 워낙 가지고 있는 이 혁명의 대중성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체 게바라는 정말 이 소탈했단 말이죠. 네. 맨날 구멍 뚫린 양말 신고 뭐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요즘 이제 이야기로 카스트로 형제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게 되죠. 너무 그렇게 소탈하고 너무 격이 없으면 이게 불편하게 느껴지잖아요. 너무 대중적 지지가 너무 높으면 넘버1과 넘버2는 확실하게 구분돼야 되는데 항상 후계자로 거론되는 사람이 제일 불안하잖아요. 사실 내가 권력을 진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파워 폴리틱스라고 하죠. 현실적인 그 권력 정치 입장에서 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개발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그 개발의 죽음을 방치한 거 아니냐 볼리비아 그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나중에 막아주는데 역할을 하거든요. 그 개발화가 본래 60년대 초중반에 아프리카 가서 이제 혁명운동에 나서잖아요. 근데 결국 별다른 성과를 못 거두고 돌아오는데 나중에 저 앙골라 쪽이죠. 여기에다가 쿠바 군이 몇만 명을 보내요. 70년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인민혁명군이 아니라 권력을 교체하려고 보낸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그때 가보 마르케스가 어떤 말을 하냐면 이게 바로 체 게바라의 정신을 잇는 일이다. 체 게바라가 이미 10년 전에 했던 거를 우리가 지금 이 혁명의 유지를 잇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비판을 많이 받았죠. 거기에다가 노벨상 받은 것도 이 사람이 노벨상을 본래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그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노벨상을 거부하려고. 돈을 많이 벌어가 노벨상을 난 거부하고 싶다 이거지.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노벨상을 국제적으로 기념비적인 매춘이다 이렇게 봤어요. 노벨상은 매춘이다. 근데 노벨상 수상 딱 통지가 오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았지.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았고. 아니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그 전에 비판했던 게 있으면은 노벨상 준다고 했을 때 거절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위선적이지 않냐 이런 거죠. 너무 권력 지향적이 위선적이다. 그리고 그다음 재밌는 게 노벨상 받고 나서는 다른 상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난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 이미 이 상을 받으면 다른 상을 받으면 이거는 내 품위를 내 이제 그레이드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하는 또 마르케스 이미지를 물론 뭐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뭐 검증하기 좀 힘듭니다만 일단 책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벨상은 여러 사람이 있지만 보르헤스라는 호세 루이스 보르헤스 아르헨티나에 평생 단편 소설만 썼죠. 이분이 사실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분이 정말 뛰어난 지금 뭐 이런 우리 갱스 오브 뉴욕 있죠. 그 영화 모티브도 참 이상한 단편 소설이에요. 아주 짧은 소설인데 아주 재미있고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소설에서 나온다고 보거든요. 끝없이 반복되고 펼쳐지고 이런 도서관의 개념들을 설명하면서. 아, 그래요? 네, 그런 개념도 인터넷 형성 개념에 나름 영향을 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만큼 20세기 마술적 사실주의의 대부가 호세 루이스 보르헤스인데 왜 못 받았느냐. 이 사람이 76년에 피노체트를 방문하거든요. 네. 칠레의 독재자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아, 정말 만나서 영광이다. 정말 아르헨티나 칠레에서 자유와 질서가 되살아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유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꼬는 유머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고 정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 각하를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비꼬고 있는 네가 자유와 민주하고. 아, 그치.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네. 근데 세나 할리몬은 이 블랙 유머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독재자한테 가서 저렇게 아부를 해. 그래가지고 블랙리스트 오른 거예요. 항상 노벨모상 후보에서 아예 연구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 보르헤스가 항상 먼저 따야 되는데 그럼 못 받았죠.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원칙이니까. 아 그때 살아있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으면은 죽은 다음에 알았으면은. 뭐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이 그러니까 노벨상 그런 것도 있고 좀 지질락이 없었네. 보르헤스는 그래도 뭐 그냥 그래도 워낙 그 위대하신 분이니까 인격적으로도.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마르케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암을 걸렸는데 미국에 가서 이제 암 수술 다 받죠 치료를. 사실 쿠바가 치료 제일 잘한다고 우리 많이 알잖아요 의학 치료. 아 그래요? 네, 쿠바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죠. 그렇구나. 쿠바가 의사들 많이 파견하잖아요 해외로. 그런데 왜 그렇게 평생 친구가 있고. 그런데 재밌는 게 당시에 똑같은 시기에 마라도나도 쿠바에 가서 치료를 받거든요. 마라도나가 아주 쿠바 혁명의 지지자예요. 근데 마라도나는 그 마약 치료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됐는데 쿠바 가서 완전히 완치됐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쿠바 가서 성공했죠. 그래요. 그 마라도나는 가는데 왜 당신은 안 갔냐? 약간 너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해가 여러 가지 쿠바의 인권 유린을 주제 사람이고였나요? 사람하고. 주제 사람하고죠. 눈먼 자들의 도시. 영화도 나왔죠. 그 사람 공산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쿠바 인권 유린이나 이런 거는 나는 이거는 비판해야 된다. 여러 사람이 하는데 마르케스는 나는 원칙적으로 사형제도 반대다.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건져냈다. 쿠바에서 나름 많은 정치범도 건져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져냈다는 걸로 위안을 삼아가지고 권력자하고 같이 하는 걸 정당화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좀 이야기도 하는데 결국 뭐 우리가 바로 마르케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서전. 이야기하기 위해 살다라는 자서전이 있거든요. 그 첫 대목 이런 대목이 나와요. 삶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살았던 것 그 자체가 아니라 현재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삶을 얘기하기 위해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것이다. 참 이런 말 같아요. 삶이라는 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옛날 언제 태어나 지금까지 살은 그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기억하는 거다 이거죠. 기억하는 거고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는 거다 이거죠. 이게 참 와닿는 것 같아요. 결국 삶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결국 내러티브라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트라우마가 생길 때 사람이 대응하는 방법은 내러티브를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러티브가 참 이번에 독일에서 내러티브 공부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러티브가 라틴어로 나라티오예요. 나라티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고 하냐면요. 내러티브. 우린 이야기라고 알고 있잖아요. 존재를 증명한다는 뜻이에요. 내 존재를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거는. 그게 없으면 내 존재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내러티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러티브가 가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국어사전 찾아보셔도 내러티브는 줄거리가 있으면서 실제 혹은 허구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실제와 허구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내러티브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마르케스가 지금 말했던 거하고 비슷한 거죠. 현실과 환상이랑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마술적 사실주의, 매직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다 붙어 있는 거죠. 일상이라는 것들이 다시는 환상의 세계 속에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바로 그 결정체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100년 동안의 고독이다. 여러분은 지금 정박, 정민영, 정프로 그리고 마돈이 함께하는 일당백을 듣고 계십니다. 그 1부에 우리가 소개했던 내용을 2부까지 이렇게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책 내용을 1부에 너무 많았어도 걱정입니다. 네. 오늘도 3부작에 아니 3부작 기운이 스멜. 3부작까지 하면 너무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오늘 참 고민했던 게 이걸 과연 줄거리를 다 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사실 좀 소개하고 남겨드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그 표현이라든지 환상적 세계를 이게 제가 줄거리로만 딱 묘하게 해버리면 야 이건 오히려 그 안에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수십 가지의 층이 우리 케이크가 있는데 그 케이크에 요층은 딸기 시럽도 들어있고 여기는 초콜릿도 들어있고 여기는 폭신폭신한 스펀지가 들어있고 치즈가 들어있고 수십 가지 맛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이 수십 가지 층을 다 잘라가 줄이려면 이거 한 입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 표면에 있는 크림 정도만 잘라갖고 줄 수밖에 없는 쇼핑 이러니까 이게 참 이게 좀 그렇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이건 거죠.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 다 읽어보면 반드시 평생 동안 꼭 읽어야 될 책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분량이 어느 정도예요? 분량은 제가 번역가 안종효 선생이 번역한 책이 있거든요. 꽤 두껍네. 요거는 이제 아주 빽빽해요. 그리고 그게 한 470페이지. 근데 아주 빽빽합니다. 그리고 보통 민음사판은 두 권으로 나와요. 2권짜리로. 근데 양은 상당합니다. 근데 한번 읽어볼 만한데 그 이름이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 뭐 어차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6대조 이야기니까 쭉 내려오긴 하는데 법칙이 있어요. 이름에.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게. 첫 장 넘기니까 가계도가 나와요. 이 가계도를 안 보면 안 돼요. 6대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보면서도 계속 헷갈려서 그 가계도 한번 보면서 얘가 누구였지? 얘가 삼촌이었나? 누구 이모였나? 그렇죠. 이러면서 봐야겠다. 왜냐하면 조상 이름을 계속 쓴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이름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라는 남자와 우르슬라 이구아란이라는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바로 말씀드린 마콘도라는 지역에서 정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그 6대가 100여 년 이상 살아온 이야기들 그 가족 부엔디아 가족의 이야기다 이거죠. 그 부엔디아라는 것은 좋은 날 좋은 시대라는 뜻인데 부엔디아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호세 아르카디아 부엔디아가 성이죠. 호세 아르카디오라는 이름. 그러니까 아르카디오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호세 아르카디오 이름은 용맹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이 얘기 나오는 이름들. 용맹하고 씩씩하고 약간 머리는 머리가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닌데. 완전히 떨어지는 건 아닌데. 그리고 호세라는 거는요? 이건 그냥 성이어서. 호세 아르카디오 같이 이름이죠.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퍼스트 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엔디아는 성. 자. 그럼 이름이 엄청 긴 거네. 부엔디아 호세 아르카디오가 이름이에요? 네네. 우와. 그리고 우르슬라라는 이제 이름인데 우르슬라라는 이름은 나중에 자기 딸에게 붙이려고 하면 손녀딸이나 붙이려면 다 반대를 해요. 왜요? 너무 고생 많이 한다고. 우르슬라라는 이름이? 결국 이 할머니가 결국 이 집안을 건사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하고 하는 것들 그런 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아들들이 이제 그 이름을 본따 가지고 장남이 호세 아르카디오 그리고 차남이 아우렐리아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세 아르카디오는 좀 씩씩하고 힘이 있고 쾌활하고 이런 성격들. 그리고 아우렐리아노는 좀 뭔가 내성적이고 연구 좋아하고 이런 어떤 이름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레메디오스라는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레메디오스라는 이름은 무조건 예쁜 여자. 아주 예쁜 이제 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고. 그리고 레베카는 수양 딸이죠. 친구의 딸을 이제 자기 딸로 하고. 레베카가? 네. 또 아마란타는 이름은 이제 자기 막내 딸로 나오는데 그 아마란타는 사실은 정말 나중에 사랑을 알게 되는 여인이거든요. 바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와 우르슬라 이구아란이 그 일종의 레베카라는 수양 딸과 그리고 이남 일녀를 둔 거죠. 거기서 이제 가지를 쳐가지고 이제 자손들이 뻗어져 나오는데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참 기기묘묘한 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100년 동안의 고독은 결국 그 사람들이 흥하다가 성하다가 결국은 망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고독이에요? 100년 동안? 이 고독이란 게 뭐냐. 여기 나온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있잖아요. 다 혼자 쓸쓸하게 살고 쓸쓸하게 죽어가요. 결국 사랑을 할 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고독이라는 게 여기서는 사랑의 반대말로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집안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 마콘도도 결국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고독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연대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런 걸 하고 싶었나 봐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시 콜롬비아라든지 라틴 아메리카 전반적으로 이게 서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찢겨져 있고 애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콜롬비아도 베네수엘라, 파나마 다 같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또 이제 큰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가 들어와가지고 다 분할 통치를 하고 서로 사람들과 EJ 방식으로 사람들 싸움을 붙이니까 그런 것들에서 이 사람은 고독이야말로 결국은 개인과 가족과 사회를 다 파멸시키는 그런 것들 아닌가. 이런 뜻도 있고 물론 또 고독은 항상 위대한 작품에 고독이 그렇게 단정지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또 보면 고독이야말로 또 개인의 자존감을 만들어주는 뇌를 존엄하게 만들어주는 또 그거다. 그런 게 항상 나오죠. 고독이라든지 나오고
또 여기에 보면 그런 추억이 나와요. 항상 과거에 대한 추억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추억이 나오는데 이 추억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보는 거죠. 추억도 결국 과거로 자꾸 돌게 하니까 미래로 못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우리 삶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또 그런 좀 비판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맨 선대 얘기 정도는 어떻게 해 주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뭐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한번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본래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첫 문장이. 네. 바로 마르케스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딱 떠오른 첫 문장. 네. 몇 년이 지나 총살을 당하게 된 순간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은 오래전 어느 오후에 아버지를 따라 얼음을 찾아 나섰던 일이 생각났다. 일종의 얘기해 준 게 다 있네. 네, 미래의 시점에서 시작하는 거죠. 미래의 시점을 끌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현재 미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현재 미래 왔다 갔다 하고 주인공 이름들이 비슷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이게 좀 가계도를 항상 딱 숙지를 하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애초에 그러니까 그게 먼저 미래 시점을 소개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부엔디아 가문의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그리고 우르술라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본래 이 가문이 이렇게 설정이 되거든요. 그 여자 가문은 예전에 해안가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국의 프랜시스 드레이크라는 해적 해군이죠. 해적이 와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자기 선조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벌겋게 단 난로에 엉덩이를 주저앉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평생 고생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항상 두렵게 하니까 안 되겠다. 여기를 떠나자 해가지고 어느 동네를 찾아와요. 근데 그 동네에 부엔디아 가문의 농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문 농장하고 친구로 지내면서 서로 사업을 하다가 친해져가지고 사실 결혼이 이미 이루어져요. 근데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애가 돼지꼬리가 달린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왜요? 근친상간 비슷하게 됐다 이거죠. 일종의 같은 서로 삼촌의 뭐와 누구와 이러다 보니까 네. 이게 뭐 좁은 지역에서 같이 결혼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르슬라가 결혼했지만 결국 너 집하고 우리 집하고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잠을 잘 수가 없다. 자면 돼지꼬리 달린 아이는. 그래서 여자가 잠을 결혼하자마자 항상 정조들 차고 다니는 거예요. 남편이 절대 이제 그걸 못하게 네. 정조를 타고 다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조를 타고 다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닭싸움을 하는데 네. 닭싸움에 이기니까 상대방이 야유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너 마누라에게 너 부인에게 못한 일을 마누라 주시고 너 부인에게 못한 일을 네 닭이 대신해 주네. 그래 이 사람이 격분해가지고 야 결투다 해가지고 창을 가져와서 그 사람 목을 꿰뚫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창을 가지고 자기 부인이 막 정조들 차려고 할 때 너 지금 정조대 벗어. 안 벗으면 이 창으로 죽일 거야. 부인이 우르슬라가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일어나는 일은 모두 다 너 책임이야. 돼지꼬리 태어나도 너가 책임져라.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그 동네에서 밤마다 그 목에 창이 뚫린 자기 친구 귀신이 찾아오는 거예요. 유령이. 그래서 도저히 못 있겠다. 그냥 나 이제 다른 데로 갈래 해가지고 자기 식소를 이끌고 가서 정착한 데가 결국 마콘도라는 마을이 정착하게 된다. 요렇게 이제 여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요 소설의 이제 시작은 바로 지금 이 마콘도를 만든 사람의 아들, 둘째 아들이 나중에 이제 혁명군을 일으켜가지고 총살을 당하게 되는 위기에 쓰거든요. 네. 그때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그 순간 내가 아버지를 따라 얼음을 찾아 나더니 생각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요게 시작이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자꾸 반복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되풀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근친상간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결국 계속 그 이름이 같이 든다는 것은 결국은 근친상간에다가 마지막에 결국 뭐 그런 것들 결국 근친상간으로 기결돼 가지고 돼지꼬리 달린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요? 네. 실제로? 네. 그래도 결국 그게 한마디로 우주의 질서 결국은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들로 암시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마콘도라는 것은 일종의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이 마콘도는 지금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죠. 이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도 안 죽고 그리고 30 넘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낙원이에요. 에덴 동산이에요. 마콘도라는 데가. 이제 이 사람들이 찾아간 거예요. 만들어낸 거죠. 자, 그래서 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음을 찾아 나섰더니 일이 생각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마콘도 마을이 아주 폐쇄되어 있는데 집시들이 어떻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시들이 유럽에 살고 있는 집시인데 하여튼 이렇게 찾아오게 된 걸 설정해요. 그러니까 집시들이 얼음을 가지고 오고 자석을 가지고 오고 확대경을 가지고 오고 사진기를 들고 오면서 이 마콘도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바로 이 마을을 만든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는 너무 좋은 거예요. 본래 이 사람은 마을을 만들고 집 지어주고 이런 것들 마을에 하나의 족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보자마자 이제부터 연금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부인 우르슬라가 갖고 있던 금이 있거든요. 네. 이 금을 내한테 좀 빌려달라고 하거든요. 이 금을 빌려주면 내가 2배로 만들어줄게. 그래서 이 금을 가지고 그 배운 멜키아데스라는 집시 아주 현명한 집시가 가르친 대로 금을 배우는데 결국 금을 돼지 기름에 튀기고 이래가지고 하면 금이 된다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제목이 나오죠. 2배로 늘리려다가 우르슬라가 상속받은 재산은 냄비 바닥에 시꺼먼 돼지 기름이 되어 눌러붙어 버렸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재밌게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문명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찾았지만 결국 문명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을 못 찾고 마콘도라는 마을에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다시 이 마콘도를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는 문명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여기 마콘도 여기 계속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떠나자 하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안 가려 그러죠. 그러니까 부인이 자, 너라도 같이 가야 된다 이러니까 부인이 한마디 하거든요. 미치광이처럼 발명인내 하면서 그만 허송성을 보내고 이제 아이들 걱정이나 해요. 딱 그런데 그때 보니까 애들이 벌써 딱 보니까 자라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장남 호세 아르카디오는 이야, 이 자식이 뭐야 이제 자라있고 네. 또 차남도 네. 자라있는 거예요. 네. 그 차남은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호세 아르카디오는 힘이 세고 상상력이 부족하고 네. 아우렐리아라는 이름은 좀 내성적. 예민하고 내성적이고 약간 영적인 힘이 있다죠. 네. 아우렐리아는 최초로 이 동네 마콘도에서 태어난 걸로 나오거든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최초로 태어난 애는 아우렐리아노인 거예요. 네. 아르카디오는 이미 옛날 동네에서 태어난 거 네. 데리고. 그 아우렐리아는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항상 울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예 발길질한 게 아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눈을 뜬 때 태어나가지고 태어나면서 계속 바라본다 이거죠. 이렇게 네, 이 동네를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봤다 이렇게 설정되는데 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 차남은 그래도 아버지하고 연금술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장남은 많이 컸고 그래서 아버지가 애들 보고 아 그렇구나 이제 자식도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집시들이 오고 그러면서 집시들이 한번 루트를 뚫으니까 계속 오잖아요. 여러 가지 오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음이 나오는 거죠. 아우렐리아노 차남은 야, 이 얼음을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하고. 저건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야. 그러니까 아니야. 저게 바로 얼음이요. 하면서 이게 발명품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은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얼음을 보면서 별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별이라는 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별은 분명히 보이고 분명히 어두운 하늘에 우리를 밝혀주는데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우린 별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죽어야만 별이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걸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 아우렐리아노가 얼음에 별이 숨어 있다라고 이 작가가 썼던 건 그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그다음에는 그 이야기가 나온 거죠. 어떻게 마콘도를 정착하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마콘도에 아주 여러 사람이 살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 중에 필라르 테르네라라는 카드로 점을 치는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근데 타로 카드.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여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떠나서 자기한테 안 돌아온 거예요. 네. 그다음부터는 그 사랑을 기다리다가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 자기를 원하면 그냥 같이 잠을 자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갑자기 정영진 씨 막 필라르 테르네라. 이렇게 몸을 베베 꼬다가. 필라르 테르네라라고. 아, 어디 콜롬비아. 바로 마콘도. 지금 죽었어요, 이 여자. 찾아가지 말아요. 가도 없어요. 그 여자는 금사 빠져 뭐. 누구든지 금시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잠을 자주는 거예요. 네. 그 나중에 자기가 잠을 못 자게 되면 자기 공간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 아. 모텔비가 없다 이러면. 네. 아니 그냥 돈도 안 받아요. 너무 그 즐거움이 내 침대에서 이루어지는 걸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나 흐뭇하다. 삶의 어떤 에너지가 샘솟는 게 너무 좋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이 막 진짜 이 집안하고 아주 긴밀한 연관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집안에 여러 남자가. 그렇죠. 네. 바로 여기 장남 차남하고 다 잠을 자고 다 애를 낳아주거든요. 애도 낳아줘요? 네, 다 낳아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낳았는데. 자, 그래서 아버지가 근데 연금술로 황금을 찾는 법을 다시 찾아낸 거예요, 결국. 아,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우르슬라의 재산을 찾아준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신이 나가지고 그 아들한테 장남한테 먼저 장남 바로 호세 아르카디오한테 보여주는 거죠. 야, 이놈아, 이게 뭘로 보이니? 근데 지금 그 아들이 그 바로 지금 말씀드린 필라라고 잠을 자고 나서 이게 붕 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얘는 지금 처음 이제 어떤 여성하고 경험을 하게 되고 나서 완전 붕 떠갖고 이게 막 오로지 이게 뭐 어떻게 세상에 뭔지를 모르는 그 상태예요. 그런데 그 전에 와이프랑 안 했어요? 와이프는 없죠. 지금은 아직 어린. 근데 지금 이제 쭉 붕 떠 있는데 아버지가 이게 뭐로 보이냐. 아버지는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연금술로 내가 다시 돼지 기름에서 황금을 뽑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개똥 같은데요. 노란. 아버지한테 바로 주먹으로 얻어맞고 그의 얼굴에서 피와 눈물이 났다.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사랑에 지금 자기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뭐 황금을 얻든 이게 뭐가 중요하냐. 동생 잡고 자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동생 잡고 야 잠을 잘 때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니까 동생이 그럼 기분이 어떤 것 같아 이러니까 그 이런 말을 지진 같아.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 그렇게.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니까. 뚫었으니 계속 가야지. 아니, 이제 다른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아. 다른 이제 이 동네 집시가 찾아오는데 집시 소녀가 아주 이쁘단 말이죠. 네. 그 집시 소녀와 잠을 자게 되고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는 거예요. 집시들과 함께. 장남이? 네, 장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 우르술라가 찾으러 갔는데 너무 멀리 찾으러 가고 자기 마콘도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려요. 엄마도? 엄마도.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애가 막내 이제 여자애가 아마란타라는 여자애를 낳아놨는데 엄마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 부엔디아가 결국 어린애 잡고 이제 젖동량 하나 다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필라르가 내가 집안일을 보살펴 줄게. 그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집안에. 근데 동생이 아무래도 형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여자 때문에 뭔가 시작된 거 같아, 이 불행이. 동생이 우리 형이 지금 떠나가게 되고 엄마가 안 돌아가게 된 건 저 여자하고 뭔가 관련돼 가지고 영적 예감이 있으니까 출입 금지 당신 이렇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네. 근데 5개월 후에 다시 엄마는 귀환하게 돼요. 근데 엄마가 귀환하면서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찾으려고 했던 문명사의 사람들 데리고 와요. 알고 보니까 늪지대 다른 쪽에서 엄마가 이제 헤매다가 거기 보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이미 발전된 뭔가 문물이 갖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부터 자 좋네 여기 우리 같이 이제 물건 거래를 하자. 이제 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에덴 동산처럼 딱 있다가 이제 이게 외부하고 이제 교섭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위치가 좋아요. 중심이고 이래가지고 마콘도가. 네, 마콘도가. 자 근데 이제 필라르가 왜 이제 집에 오려고 했냐면 사실은 애가 들어있었던 거죠. 장남의 아들. 호세 아르카디오의 아들.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아들이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도 뭐로 지어지느냐 아르카디오로 이름을 지어요. 아르카디오. 아버지하고 네, 똑같이 지어요. 자, 그래서 아르카디오가 이름을 지어지고 네. 아르카디오의 장남인 호세 아르카디오와 필라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의 이름도 아르카디오입니다. 즉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의 이름이 모두 아르카디오입니다. 자, 이때 또 밀림에 흔히 말하는 종족이 살고 있는데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이 불면증을 피해서 그 왕의 자리를 버리고 온 원주민 남매가 있거든요. 네. 그 원주민 남매가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애들을 보살펴 주는 식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막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뭐 일단 이제 교역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버지는 이제 다시 마을에 일종의 족장이라 했잖아요. 네. 다시 집을 지어주고 이제 마을 도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게 되고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이제 연금술도 잊어버리게 되고 엄마는 이제 뭐냐면 동물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 장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 모양 과자. 네, 동물 과자라고 하죠. 동물 과자를 만들어. 그 둘째 아들은 이제 은세 공술을 배우는 거예요. 은 가지고. 이게 자기 할아버지예요. 마르케스 외할아버지가 바로 은세 공술로 그런 물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팔았는데 바로 그걸 하는 거죠. 아, 내성적이고 이런. 네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11살 먹은 소녀가 찾아와 가지고 그 바로 그 아버지 부엔디아의 친구의 딸인 거죠. 그 찾아왔는데 얘는 결국 레베카를 이제 수양딸로 삼는 거죠. 네. 그 수양딸로 삼는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 흙을 먹어요. 흙. 왜? 아니 그냥 자기가 불안하고 이럴 때마다 흙을 먹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이런 거예요. 개미 흙 파먹어 이것처럼. 이게 마르케도 어릴 때 자기 여동생 흙 먹는 걸 보고. 근데 어릴 때 흙 먹어요 사실. 그렇죠. 뭐 어릴 때 막 놀다 보면은.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벡토라 해가지고 우리 먹는 흙이 있어요 있기는. 먹는 흙이 있어요. 드셔보실래요? 아니 뭐 보면 그런 저기 동의보감에도 제일 좋은 흙은 뭐 가마솥 아궁이에 바닥에 흙을 긁어가지고 먹으면 뭐 지혈 작용도 있고 애 낳을 때 쉽다 해산 쉬워서 임산부에 먹이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그 병이 있어요. 토식증이 있어요. 흙을 먹는 병으로 해가 병 쪽으로 먹는다. 흙을 먹어요. 특히나 대표적인 데가 우간다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는 사람들이 정말 그 아예 마켓에 팔기도 한다거든요. 여자들이 특히 많이 먹는다. 여자한테 좋다고. 흙 먹지 마. 흙을 왜 먹습니까? 우간다에서 커피를 먹어야지. 우간다 커피, 우간다 원두를 또 우리 1kg 커피 사장이 직접 또 헌팅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지난번에 그 사진을 봤는데 사장님이 직접 드론기 띄워가지고 거기 커피 재배하는 거기 보여주는 사진을 보니까 커피가 저는 처음 봤는데 그 우리가 그러니까 까만 색깔 생두를 보통 보잖아요. 그러니까 원두를. 근데 원래는 하얗더라고요. 그리고 겉에 껍질이 있어가지고 그 껍질을 벗기고 나면 하얀 색깔 생두가 나오고 그걸 이제 볶아가지고 주는 게 우리가 받는 게 원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커피 체리라고 그러거든요. 그거에 이제 껍질 벗기기 전에 그 커피에서 이제 그 껍질을 벗겨서 안에 있는 그 약간 베이지색의 그 씨들을 쫙 말려요 한번. 근데 그 과정이 여러분은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 복잡한 과정을. 그래. 다 해가지고 배송해 주시니까. 그게 바로 우리 1kg 사장님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 1kg 커피. 드립백 한번 꼭 드셔보면 좋겠어요. 네. 그냥 뭐, 물론 이제 원두 에스프레소로 드셔도 좋지만, 네. 드립백을 한번 드셔보시면, 원두랑은 또 다른. 맞아. 너무 이렇게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 난 너무 드립백이 좋더라. 그러니까 요즘 저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제 보리차를 계속 집에서 끓여주셔가지고 보리차를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집에 정수기가 많으니까 생수를 많이 먹잖아요. 네네. 근데 가끔 그런 보리차나 뭐 이런 게 먹고 싶을 때 있는데 보니까 이거 드립백 같은 거 저는 드립백 커피 집에서 마시면서 보리차처럼 또 계속 우려내고. 물론 그렇게 먹으면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아니 뭐 연하게 계속 타시면. 네, 연하게 먹는 느낌이 또 되게 좋더라고요. 물도 많이 마시게 되고. 구수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 얘기는 우리 사장님이 싫어합니다. 새로 계속 먹어야 한 번에 되는데. 한 잔씩 먹으라고. 조금 내리고 버리더라도. 아니 그만큼 또 저렴하고 또 이러니까. 아니 근데 사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본래 우리 흙을 먹는 이유도 속쓰림 방지하고 이런 거 나오는데 아니 근데 커피가 사실 좋은데 이게 위산 문제 때문에 커피 먹어가지고 카페인 때문에 좀 못 드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의사 선생님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디카페인 커피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디카페인 커피는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위산 역류. 네, 위산 역류에도 별로 안 일으키기 때문에 디카페인은 드셔도 상관없다고. 그래서 혹시나 커피를 드시고 싶은데, 내가 역류성 식도염이다. 여러 가지 뭐 위산이 이렇다 이런 분들은 디카페인 드시면 좋습니다. 굳이 역류성 식도염인데 우리 이거 일당백 때문에 디카페인 커피도 마셔야 돼. 핑계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핑계도 그렇죠. 안 통하니까 일단 주문해. 네, 콜롬비아 디카페인도 있고 우간다 원두도 있습니다. 네. 다양한 원두들 우리 1kg 커피에 들어가시면 원두별로 다 고르실 수도 있고 또 블렌딩 다 해서 판매도 하시니까 숫자 1 그다음에 알파벳 KG COFF22.co.kr 직접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일당백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광고주 리스트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1kg 커피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홈페이지 연결되니까 들으시면서 그냥 이렇게 재미로라도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예, 제발. 어떤 분 근데 구매하셨던데 드립백을 구매하려고 주문을 하셨는데 잘못 주문하셨는지 그 원두를 주문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그라운드 하는 게 없으셨나 봐요. 가는 기계가.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처치곤란이라고 하시는데 그거 그냥 아마 그 커피숍 같은 데 가면은 돈 조금 주면은 갈아줄 거예요. 예. 아니면 저 집에서 갈아 드시고 싶으시면 빠까? 다이소에서 팔아. 한 10,000원짜리도 있어요, 그라인더. 아, 그래요? 아니면 뭐, 아가다가닥 씹어 드셔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탕처럼? 이 괜찮으시면, 천천히 씹어 드세요. 견과류 느낌 나게. 뭐 커피라고 뭐 못 먹겠어, 그거?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렇죠? 아니, 커피도 정력제잖아요. 커피가요? 커피가 왜 정력제예요? 아니,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각성 때문에? 그러니까 흙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간다도 너무 무리수다 정말. 우간다 흙이 먹는 이유가 남자들이 먹는 이유는 정력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고 여자들은 입덧의 메스꺼움을 방지한다. 근데 사실은 점토의 성분들이 뭐 독성 물질을 이제 해가지고 치사 작용이 있대요. 설사를 막아주는 작용은 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중금속이 함유돼 있을 그 수은이라든지 안 좋은 납이라든지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먹는다는 거죠. 참 뭔지 모르겠는데 먹는다는 그렇게 거예요. 먹으면 모래주머니 같은 거 안 생기나? 모래주머니요? 대체로는 다 걸러지지 않나요? 그 어렸을 때 왜 머리카락 많이 먹고 이러면 맹장 걸린다 뭐 이러면서 그 의학적으로. 야, 그 맹장 걸릴 정도로 머리카락을 많이 먹으려면. 아니 근데 학교 다니지 보면 맹장 걸린 애들 꼭 한둘씩 있었어. 있긴 있죠. 네. 주로 술 마시다가 많이 걸리던데 보면은. 술 많이 마시던 학교 다니던 애들이요? 학생들이? 좀 친구들 좀 좋은 애들 좀 사귀어. 이상 까진 애들 사귀어갖고. 자, 결국 그렇게 레베카가 오면서 흙과 석회를 먹으니까 결국 고쳐지는 거예요. 고치니까 얘는 일단 또 손가락 빠는 걸로 계속 손가락을 빨게 돼요. 애정결핍이네. 뭐 아무래도 엄마 아버지가 죽고 그러다 보니까 홀로 왔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근데 레베카가 오면서 불면증이 또 그 동네를 휩쓸는 거예요. 불면증이요? 네, 레베카가 오면서. 불면증이 또. 근데 불면증이 휩쓰니까 사람들이 잠을 못 자는 것도 좋은데 기억을 다 잊어버리는 게 되는 거죠. 기억도 잃어버리게 되고
낱말도 잊어버리게 되고. 네. 자, 그런데 결국 어느 날 또 저승에서 멜키아데스라고 애초에 집시 있죠. 그 아버지한테 여러 가지 문물을 가르쳐주고 연금술을 가르쳐주면 그 집시 멜키아데스가 접속해서 너무 내가 외로워서 고독해서 못 있겠다고 다시 또 마콘드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또 불면증을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조차도 외로워서 고독이 두려워가지고 또 마콘드로 찾아와요. 귀신도 외로워서.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중앙정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군수를 보내가지고 명령을 내려요. 이제부터 모든 집은 파랗게 칠해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부엔디아가 우리는 비둘기처럼 하얀 빛깔을 좋아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니까 군인 6명을 데리고 오거든요. 우리하고 싸움 우리 하고 싶지 않다. 당신이 관리로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해 줄 테니까 그리고 여기서 살게 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 대신 조건은 색깔 칠하기는 우리 자유에 맡겨라. 그리고 군인들은 당장 떠내라. 그 군수가 이제 관청 관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관리도 여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만나게 되잖아요. 네. 서로 만나게 되는데 이 차남이 아버지를 따라갔다가 그 관리의 막내딸이 있거든요. 네. 바로 그 아까 말씀드린 레메디오스 미녀의 이름이라 했잖아요. 네. 딸이 여러 명이 있는데 6명인가 7명이 있는데 막내에게 완전히 첫눈에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내가 첫눈에 반했는데 나이가 9살이거든요. 네? 9살. 9살짜리한테 반했다고요? 너무 반해가지고 완전히 그 애를 생각할 때마다 몸에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몸의 통증이. 아니, 그렇게 표현이 돼요. 몸에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신발에 들어간 돌멩이처럼 걸어 다닐 때마다 그를 괴롭혔다. 그 생각이. 아, 좋은 비유인데요. 네네네. 마르케스 인정. 네. 이 비유를 어느 정치인이 썼죠. 아, 그래요? 네. 그 예전에 박근혜 그 대통령 할 때 표현 썼잖아요. 규제 관련해가지고 신발에 들어간 돌멩이가 되어서 안 된다. 기업을 괴롭히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보니까 이 책 표현에서 따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이 책 읽어보니까 이 표현이 따온 것 같아요. 그분이 읽을 만한 책은 아닌가? 그분이 쓰는 건 아니잖아요. 표현을. 아, 그럼 최순실이 썼나? 아, 최순실이 읽었나? 100년 동안의 고독을. 하긴 워낙 유명하니까. 있죠. 예. 그렇죠. 20대 그럴 수도 있나? 뭐 스피치라이터 했으니까. 네. 하여튼 자 그렇게 하고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집을 지었거든요. 이제 워낙 이제 장사가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우르술라가 새 집을 지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을 드렸는데 자동 피아노를 들여놓은 거예요. 피아노와 자동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피에트로 크레스피라는 아주 유럽의 젊은이가 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수양딸과 친딸이 다 반하는 거예요. 아마란토와 레베카 둘 다 동시에 반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피에트로의 마음은 레베카에게 간 거죠. 아, 수양딸한테. 그래서 레베카한테 자기 그 아까 말한 관리에 자녀를 딸을 통해 가지고 레베카한테 자기 편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베카는 너무 좋은데 문제는 갑자기 이 집안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됐죠. 그죠? 차남도 9살짜리 레메디오스 좋아하고 그렇죠. 레베카는 피에트로라는 젊은이를 좋아하니까. 네.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말씀드린 아마란타가 이제 질투를 하기 시작하겠죠. 아마란타는 레베카 너는 절대 결혼 못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방해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고 또 문제는 아우렐리아노가 문제는 9살짜리를 좋아하니까 이게 뭔가 방법이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네. 그 어떻게 하냐면 바로 형이 그 자기 아들 낳았다 했잖아요. 그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유명한 필라를 거기에 또 찾아가요. 네. 형의 그러니까 뭐라고 하더라? 형의 아들을 낳아준 여자를 찾아가는 거죠. 형의 아들을 낳아준 여자죠. 필라라는 아까 정치인 여자. 네네네. 그 가서 또 잠을 자고 싶다고 잠을 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면서 그러니까 여자가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네. 자면서 야 너 지금 누구 생각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지. 또 다른 여자 생각이 딱 하니까 누구냐니까 사실 그 관리에 막내딸 레메디오스를 생각하고 있어 이러니까 이 여자 딱 한마디 해요. 이 표현이 그렇게 나와요. 아,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애를 쟁반에 담아가지고 고이 대령할게. 딱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마란타도 열병 앓고 이 집안은 전부 지금 사랑의 열병을 앓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 차남이 이제 결국 레메디오스와 결혼하겠다 이러니까 그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죠. 관리 집안에서. 아니 우리 집에 홍기가 찬 딸이 6이나 있는데 왜 어린 오줌 사기에 관심을 두냐고. 아직 오줌도 제대로 못 가리는 아를. 근데 끝까지 이제 자기는 쟤를 결혼해야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애가 좀 자라야지 결혼할 수 있다. 그치.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든 레베카는 피에트로하고 결혼하겠다고 결혼시키기로 다 마음된 거예요. 근데 또 멜키아데스가 죽어요. 응? 잠깐만. 누구였지? 집시 멜키아데스 또 죽어요. 네. 한 번 죽었다가 저승에서 외로워서 돌아온 사람인데. 외로워서 또. 근데 그 사람이 또 죽어요. 네. 그래서 또 죽었는데 이 죽기 전에 이 사람이 했던 거는 바로 그 은세공하는 차남의 작업실에서 양피지로 계속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이 책의 내용인데 결국 이 책의 내용 전체가 바로 그 양피지 글쓰기인데
그래서 여기는 아직까지 죽은 사람이 마코네에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역사상 첫 장례식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사상 첫 장례식이 일어나니까 이 아버지가 아버지 부엔데가 정말 성대하게 치러라 해가지고 정말 비석도 세우고 했거든요. 그래서 비석에는 우리가 이 죽은 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다 기록해라. 그래서 기록하거든요. 딱 기록이 멜키아데스라는 이름이 전부였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멜키아데스. 와. 비석이 딱 아주 큰데 멜키아데스. 2층만 원 비석인데 멜키아데스. 아는 거 다 적으라고 했는데. 네, 아는 거 다 적어야 되는데 다 아는 게 멜키아데스. 이름밖에 모르잖아요. 자, 그렇게 이제 다시 장례를 치러줍니다. 두 번째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레베카와 친하게 된 필라르가 계속 출입하면서 아우렐리아노 있죠. 차남에게. 차남도 여기 잤잖아요. 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가만히 있단 말이죠. 있으니까 아우렐리아노가 딱 그러거든. 지금 나한테 무슨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거죠. 이러니까 이제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너는 정말 전쟁터에 나가면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왜냐하면 너의 눈은 총알처럼 무엇이든 꿰뚫으니까. 너의 눈은 총알처럼 무엇이든 꿰뚫어 보니까 내 마음을 다 꿰뚫어 보니까 너는 정말 전쟁터에 가면 훌륭한 군인이 될 거야. 딱 근데 아이를 가졌어. 이렇게 하죠. 필라르 또 아이 가졌어요? 네. 자기 형제 아이를 다 가주는 거죠. 첫째 아이도 나. 근데 그럼 이 아들 낳았어요? 호세 아르카디오의 아들? 호세 아르카디오 아들은 아까 나와가지고 아르카디오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했죠. 그다음 여기 아들은 또 아우렐리아노 호세. 이름은 이제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데아가 아버지의 이름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우렐리아노는 자기 아들 이름을 아우렐리아노 호세로 짓게 되는 거죠. 이제 이름을. 야, 그러면 사촌 형제이자 친형제인. 엄마가 같고. 엄마는 같죠. 그 사촌이자 엄마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촌이자 형제가 될 수 있는. 엄마 같으니까 형제죠. 형제죠. 네. 네.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진짜 복잡하네. 촌수는 사촌인데 엄마 같으니까 형제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근친상간 아니에요. 그죠? 근친상간 아니잖아. 그렇죠. 근친상간 아니죠. 여자는 다른 쪽이니까. 관계에서는 근친상간 아니죠. 아르카디오의 차남인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는 필라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아우렐리아노 호세로 짓습니다. 후에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는 레메디오스의 17명의 다른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에게 모두 아우렐리아노란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을 듣고 결국은 좋아. 나는 그 아이를 인정할게. 여기는 인지를 해줘야 된대. 아버지가 그 아이가 내 아이라고 인지를 해줘야지 받아들여진다는 그 아이 내 아이라.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이제 아버지가 멜키아데스 죽고 나서 그 부엔디의 아버지가 약간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월요일이야. 지금 매일 월요일이다. 이러니까 이게 뭔가 시간 기계가 지금 고장났다. 이러면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물건을 때려 부수려니까 안 되겠다. 야, 어머니 우르슬라가 저 아버지를 밤나무에 묶어더라. 그 이제 밤나무에 몇 년간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몇 년을요? 몇 년을. 그래서 처음에는 손발을 다 묶었는데 이제는 허리를 묶여놓고 네.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위에는 나무 판자를 쳐주고 거기서 이제 똥 누고 다 밥 먹고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막 무슨 말을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 라틴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미쳤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어떤 신분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라틴어를 말하고 있더라라고 나오죠. 어쨌든 지금 아버지는 이제 구축 무대에서 은퇴하게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 아우렐리아노와 레메디오스가 결혼합니다. 9살짜리가. 왜냐하면 레메디오스가 어느 날 아침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엄마 나 지금 속옷에 뭐가 묻어 나와. 이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다. 그러니까 결혼할 수 있다 이거 하는데 뭐 전부 이제 다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자,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혼자 세수하고 혼자 옷을 입는 법 그리고 뭐 흔히 말하는 소변 누는 법도 가르쳐요. 소변은 이렇게 넣어야 된다. 이렇게도 가르치고. 자, 그렇게 결혼을 하는데 레베카하고 피에트로도 같은 날 결혼시키기로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피에트로가 결혼을 해가지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보 같은 게 편지가 날라오는 거예요. 네. 모친 위급, 즉시 귀향 요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이고 안 되겠다 이가 떠나거든요. 근데 피에트로 엄마가 와요. 결혼식장에. 지금 아마란타가 수작 부린 거구나. 그 아무래도 아마란타 누가 가짜 편지 쓰는데 아마란타 내가 이 엄마 우르슬라가 막 매질을 하거든요. 똑바로 말해. 근데 자기는 죽어도 아니라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레베카의 결혼은 파토가 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주례 맡은 신부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종교를 안 믿으니까 신을 보여주겠다고 공중부양을 하거든요. 공중부양이니까 묶여 있는 아버지가 저거는 신이 아니라 물체의 4차원 세계를 발견했군 이런 식으로 이게 라틴어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도 아니야 나는 신의 존재를 증명했다 이렇게 라틴어로 하는 거죠. 서로 대화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라틴어로 뭐 베리타스 어쩌고저쩌고 하면 여기는 코기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까 너 아버지가 라틴어를 말하고 있잖아 지금 계속. 그래서 내가 라틴어로 대답해 준 거야. 그래도 지금까지 아버지하고 신부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장기도 두고 하는데 멀쩡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당신 왜 묻고 있냐 이러니까. 근데 물건은 왜 던졌어요?
그때 이제 이게 필요 없다. 애가 약간 광기를 부리긴 부렸는데. 근데 신부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왜 묻겠냐? 당신 멀쩡한다니까. 내가 미쳤기 때문에 묻겠는데 뭐가 멀쩡하냐라고 이제 말을 하고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레베카는 그럼에도 이제 결국 결혼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네. 결혼 앞두고 있는데 네. 갑자기 레메디노스 그 9살 먹은 애가 네.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사흘 만에 죽게 되는 거죠. 왜요? 알고 보니까 레베카를 죽이려고 아마란타가 음료수에다가 독을 탄 거죠. 그런데 그걸 레메디오스가 먹은 거죠. 아이고. 복잡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제 우르술라 가는 거죠. 이 아이를 기념해야겠다 해가지고 14세 소녀의 음판 사진을 붙여갖고 닦고 옆에 우리 그 신주단지 모시고 그 앞에는 불을 이제 올리는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만들어라. 등잔불을 계속 켜게 하는 거죠. 그렇게 기념을 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뭐 불이라는 게 꺼지지 않는다는 게 그만큼 우리는 너를 항상 기억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애가 죽고 참 이 집안의 어떤 이 집안 최초 죽음이네요. 멜키아데스는 그쵸. 가족은 아니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전에 집시에 어떤 큰아들이 돌아와요. 이 큰아들이 근데 돌아왔는데 정말 이제 전 세계를 떠돌면서 배를 타고 돌아가니까 네. 힘이 장사예요. 근데 문제는 이 힘만 장사뿐이 아니라 거시기도 장사한 거예요. 병강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자들이 술집에 가가지고 여자들한테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여자들이 돈을 내고 오늘 나랑 같이 잘 살아 하면 그렇죠. 다들 난리가 나는 여자들이 거예요. 이제 경매해갖고 얼마를 내겠다. 근데 또 네. 자기가 이게 인도주의자거든요. 네. 에이, 내가 너무 높은 건 밤직하지 않아. 얼마만 더 추가하면 내가 다 응해줄게.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상상력은 좀 부족하고 힘은 장사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콘도 여자들을 다 건드리고 있는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여동생이잖아요. 수양딸 들어왔던 레베카. 레베카를 보면서 너 좀 여자 티가 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레베카도 가만히 보니까 지금 피에트로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여기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베카는 어떻게 보면 자기 욕망을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피는 안 뜯겼잖아요. 그래서 레베카하고 결국 거사를 치르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바로 그 큰아들이 피에트로한테 가가지고 자 이제 레베카는 내 사람이야. 너는 너하고 이제 넌 다시는 레베카 찝쩍거리지 마 이렇게 얼마나 피에트로가 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우린 지금 다 결혼하기로 하고 끝났는데 왜 이러냐니까. 그러면 아마란타는 너가 차지해 이렇게 된 거예요. 내 친녀 동생은 너가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아마란타도 또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르술라가 이제 이걸 알게 되고 우르술라는 또 피에트로를 되게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삭삭하고 장난감 기계를 만들어갖고 가게를 차려가 아주 잘해주니까. 그래서 우르술라가 딱 그런 거죠. 이런 흔히 말하는 짐승 같은 것들을 봤나. 한마디로 레베카와 이제 큰아들 호세 아르카디오는 너희들은 다시는 이 집안에 발자취도 하지 마.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적당히 어디 하나 이제 움막을 지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쫓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피에트로는 아마란타에 청혼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둘째 아들은 결국 부인이 죽었지만 계속 장인 집에 가서 도미노 게임이라고 이런 걸 게임 놀고 있는데 장인은 보수파예요. 선거를 하는데 보수파가 약간 이제 선거의 표를 이미 다 조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건 좀 뭐 자기가 정치적인 신념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뭐 보수파가 나쁜 일을 하네. 그러면서 자유파는 좋고 이러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지금부터 전쟁이다 해가지고 병사를 모으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한마디로 혁명군을 모아가지고 이제부터 나의 이름은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라 불러다. 그러니까 나를 대령이라 부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대령이 항상 그 군인이라든지 권력자의 초상 같아요. 쿠데타를 대령이 많이 해서 그런지 장군보다. 우리는 장군의 시대잖아요. 항상 장군들이 쿠데타를 했잖아요. 박정희, 전두환 이런 장군들. 대령 정도가 근데 쿠데타 할 수 있나? 근데 사실 차베스도 대령이었잖아요. 중령이었나요? 차베스도 영관급 장교였잖아요. 그래요? 그때 쿠데타를 하죠. 근데 그 중령 혹은 대령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군인들의 혹은 병력이 한계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일개 연대만 있으면 되죠. 그런가요? 최고 권력자 궁정만 딱 집무실만 점거하면 되지 않습니까? 뭐 방송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예전에 보면 쿠데타 할 때 항상 먼저 하는 게 그 최고 권력자의 신병하고 그다음 방송국 이런 데 있잖아요. 신문사잖아요. 여기만 장악하면 끝난다. 이거 중앙청 장악하면 그런 식이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병력이 필요 안 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병력이 필요 안 합니다. 한 1개 연대 정도면 2,000명 정도면. 그래요? 네, 그렇죠. 여기도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청와대만 잡고 그다음에 뭐 방송국 몇 개 장악하면 끝. 네. 5.16 같은 경우도 5.16 쿠데타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한강다리 넘은 거는 해병대 1개 여단 정도잖아요. 나머지 별로 그렇게 한 4, 5천 명 병력 동원됐죠. 그리고 그 12.12 사태 때도
그 12 사태가 문제가 되는 게 전두환 당시 저희 보안사 입장에서는 실병력이 모자라잖아요. 그 바로 최전방을 지키던 노태우 장군의 구사단 병력 연대를 빼버렸잖아요. 그 병력을 이계연대가 빼가지고 여기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전방을 지키는데 전방 병력 비워두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그러니까 대령들이나 영관급들이 주도한 것 같아요. 나치는. 자,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그래서 사실 이 소설의 핵심 인물은 이 바로 대령이에요. 이 대령이 계속해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이 대령이 결국 뭐 무력 봉기에서 모두 지고 그다음에 이 사방을 돌아다니까 17명의 이복자식을 두는 거죠. 17이요? 예, 이복자식인 거죠. 그러니까 배가 다른 여자들한테 다 애를 놓는 거죠. 와. 그렇게 두고요. 근데 이 이복자식이 나중에 다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왜? 결국 뭐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조용하게 살고 있다가 다시 한번 거병을 하자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경찰관들로 상징된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 다 죽여요. 우리 아들들하고 힘을 합쳐서 나는 다시 할 거야 이러니까 다 죽여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나오는데 이 사람도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 나중에 휴전협정에 서명을 해요. 근데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와요. 휴전협정에 서명하는 게 자기 부하들 쓸 때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부하들 입장에는 죽고 나서 끝까지 고하자는 거예요. 전쟁하자 이거고. 자기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 해가지고 휴전협정에 서명하는데 결국 내가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치료를 받을 의사에게 심장이 어디냐 요거 빨간 우리 치면 머큐로크롬으로 그려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총알에 딱 한 발만 총을 한 발 딱 넣고 땅 쏘아 당겼는데 의사가 가짜로 가르쳐 줬거든 심장을. 그래서 총알이 심장을 벗어나서 살아나는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총살령 당해도 살아나고 다 살아남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일 첫 장면에서 총살 당하는데 살아남고. 자 그래서 이 사람 나중에 훈장도 싫고 연금도 다 싫고 다 거절해요. 그래서 오로지 은세공 작업실에서 황금 붕어 장식 만들어 가지고 파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대령이 그 마콘도를 떠나면서 자기 그 조카죠. 아까 큰형의 아들 있죠. 큰형이 필라라오사에 나왔던 아들. 알카디오에게 이걸 맡겨요. 네가 이제 여기를 마콘도를 잘 다스려라. 통치해라. 네. 근데 문제는 이 알카디오가 이 독재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들 말 안 들으면 가두고 이러니까 할머니 우르슬라가 찾아가고 채찍을 휘두르는 거예요. 네.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뭐 하는 거냐. 할머니가 채찍을. 네. 채찍을 휘두르는 거야. 자 이런 와중에 네. 피에토르는 아마란타하고 친하고 이러니까 아마란타 좋아했잖아요. 네. 청혼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란타가 딱 청혼을 듣자마자 이 말을 해요. 나는 죽을지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원해서 살인까지 다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참 묘한 사람의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게 안 나왔어요 책에요? 그 환상이라. 책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냥 나중에 이제 쭉 보면 설명이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하는데 그냥 그렇게 나와요. 나는 죽을지 당신과 결혼하지 않겠어요. 이 말을 듣고 결국은 비에토르는 완전 좌절과 절망감에 결국은 스스로 자살을 해버려요. 또. 그러니까 자살을. 그러니까 또 아마란타는 또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란타는 레메디우스가 죽고 나서 결국 아까 둘째 아들하고 태어난 사이에 아우렐리아노 호세가 있다 했잖아요. 아르카디오의 차남인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와 필라로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우렐리아노 호세를 말합니다. 그 애를 사실은 레메디우스가 어린 나이에도 키우겠다 했는데 내가 대신 키우마 이렇게 결심했는데 결국 이런 또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애를 키우고 나는 헌신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우르술라는 그러니까 인간 같지 않게 보이잖아요. 자기 친딸이지만 자기가 정말 좋아했던 그 제가 바로 피에트로 걔를 죽게 만들고 너 미친 거 아니냐 이거죠. 너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를 쳐놓고 지금 또 이 뭐 하는 짓이냐 되니까 아마란타가 이렇게 나왔어요. 어느 날 너무 충격을 받아가 석탄불에 자기 손을 지지는 거예요. 석탄불에다가 자기 손을 넣어가 완전히 그 위에 이제 손을 지지고 화상을 입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 손에 시커먼 붕대를 항상 감고 다니는 거예요. 일종의 그게 아마란타의 정조라든지 자기 그걸 표시하는 것 같아요. 죄의식을 뭔가 싣기 위한. 그러니까 손을 완전히 화상을 입히고 자기는 이제 붕대를 항상 갖고 다니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는. 참 그러니까 뭐 하여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결국 이제 그렇게 아르카디오가 필라르에게 잠을 자자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그 엄마는 안 됩니다. 엄마는 안 될 걸? 그 나중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모 아마란타를 좋아하는 또 다른 조카가 있거든요. 걔가 고모하고 결혼할 수 있나요? 다른 군대 가가지고 물으니까 그 군인이 그런 이야기하죠. 그럼 고모랑 결혼할 수 있지. 우리는 지금 엄마랑도 결혼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저 신부님들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유파는 그렇게 나와요. 이게 전체적인 이 뭐랄까 뭐에 대한 책인 거예요 이 책은.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제가 보면 우주에 대한 이야기죠. 우주? 네, 우주의 질서라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다가 그 다음에 깨어지는 이야기죠. 인간의 이야기죠. 결국 모든 것들은 한때 일어나 흥했다가 필연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근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강조된 우주의 시작은 근친상간부터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근친상간을 금지하면서 결국 사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가족이 만들어지고. 근데 결국 그 사회가 결국 깨진다는 건 뭐냐. 근친상간이 다시 이루어지면 그 사회는 해체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류 가족, 세상에 가장 오랜 비밀을 갖고 있는 책인 거죠. 우주의 시작은 근친상간이에요? 뭐 그리스 신화도 보면은 다 근친상간이죠. 제우스 다 자기 누나하고 결혼하고 자기 형제들하고 여형제들 결혼하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도 이 애초에 이 우주 만물을 낳은 가이아. 가이아 여신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 우라노스잖아요. 하늘. 네, 네. 우라노스하고 또 합이 맞아갖고 계속 자식들을 크로노스 놓고 티탄을 놓고 그다음에 또 자기가 놓은 자식들하고 또 교합을 해가지고 또 그 타르타로스 자기가 낳았잖아요. 그 티폰을 놓고 또 그다음에 기간테스도 놓고 계속해서 자기 난 자식들하고 교합을 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게 결국은 그 신화가 모계사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 기본적으로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아까 말한 미국 남부라든지 그 콜롬비아의 어떤 여러 가지 역사와 현실이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인류 혹은 우주의 이 원리 같은 것을 보여주는 책인데 그 남미의 현실이랑 교묘하게 잘 맞닿아 있다. 그래서 매우 훌륭한 책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끝내려고 하지 말아요. 정박님은 아직도 멀었어요. 아니.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는데 큰아들부터 죽고. 네. 그 큰아들 아까 말씀드린 피가 자기 엄마한테 우르슬라한테 가니까 우르슬라는 피만 봐도 아는 거예요. 내 아들 피구나. 그다음에 그게 거기서 나오는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밤나무에 묶여 있다가 이제는 좀 집에 이제 방에 들어오게 된 아빠 호세 아르카디오 푸엔디아도 결국 숨을 거둬요. 네. 근데 이 숨을 거둘 때 창밖에 노란 꽃들이 하늘에서 빗발치듯이 날린다. 이 이미지 노란 꽃인데 노란 꽃, 노란 열차 항상 여기 노란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무슨 노란색?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게 노랗다는 게 그날을 안 가봐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또 뭔가. 근데 열대지방 꽃들이 좀 화려하잖아요, 색깔이. 그렇긴 하죠. 네. 하늘이 노랗다? 뭘 또 끄덕여요. 그건 되게 지쳤을 때, 정신없을 때. 근데 노란 열차라는 게 나오거든요. 지금 하늘이 노랗죠, 정진 씨. 어떻게 할까요? 몸이 막 아까부터 막 옆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계속. 뭐냐면 이제 어쨌든 스토리를 다 안 하신다면서요, 아까. 그래서 그 스토리 다 하고 있어. 이 스토리를 반만 딱 해보려고 했지. 반만. 저게 제일 무서워. 안 한다고 해놓고선 하는 거. 반만 하죠, 뭐. 반만 해보죠. 근데 왜냐면 이게 스토리가 그렇게 중요한 책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들으면서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게 뭐 누가 어떻게 됐고. 사랑했다, 뭐 또 죽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이게 스토리는 사실 우리가 너무 또 아웃라인만 다 말해버리면 이게 또 뭐 아는 척은 하긴 좋은데 그렇다고 또 줄거리 아는 척 해봤자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외워서 뭐 얘기하기도 힘들어. 제가 좋은 표현들 있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런 걸로 가요. 네.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결국 또 바로 그래도 일단 줄거리 마무리 지어야 돼. 아니요. 결국 줄거리는 뭐 나중에 하면서 결국 합니다. 네. 그 아우렐리아노 호세가 결국은 그 둘째 아들하고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필라라고 둘째 아들 사이에 나타난 아들이 아우렐리아노 호세인데 얘가 자기를 키워주는 고모죠. 고모 아마란테 연정을 느끼는 거예요. 아마란테 어릴 때부터 같이 목욕하고 같이 그물 침대 자고 같이 벌거벗고 뭐 자니까 얘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그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모하고 자꾸 집적되니까 이게 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집적되는 거야. 군인이 되어가지고 선원이 되어 나갔다가 고모와 결혼을 결심하고 다시 마콘도 돌아오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이런 뭐 좀 이제 결국 고모는 딱 거절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제 다른 여자하고 잠을 아무렇게나 자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바로 우르슬라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딱 이런 이야기예요. 모두 다 똑같아. 처음엔 다 얌전해. 처음엔 다 애들이 얌전한데 말 잘 듣고 얌전하고 그럴 수 없어. 근데 이놈들이 그저 수염만 좀 거뭇거뭇하기 시작하면 그때 나 끝장이란 말이야. 우리 애들은 다 그래 이러면서. 2차 성징의 시작부터. 얘들가 어느 날 놀러 갔다가 군대가 자기 몸 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거부하다가 도망치다가 총 맞아 죽고. 누가? 그 바로 지금 고모를 좋아했던 둘째 아우렐리아노 호세가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독재로 있다가 죽은 사람이 그 호세 아르카디오 있죠. 그 아르카디오가 자기 엄마하고 잠을 자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잠을 자면 안 되잖아 자기 아들이니까. 그래서 오늘 자기로 하고 밤에 와라 해가지고 어떤 여자를 잡았냐면 산타 소피아라고 이 여자를 아주 예쁜데 이름은 성녀예요, 그죠? 산타. 근데 이제
밤거리에 여자인데 자기가 모은 돈 반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섭외를 해가지고 이 아르카디아하고 잠을 자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애가 3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미녀 레메디오스 그리고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 아우렐리아노 세군도 이 상동이 세군도 형제가 태어나고 그래 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미녀 레메디오스는 하늘로 날아가게 되고 갑자기 네, 있다가 네. 그다음에 하늘로 날아가요? 네. 선녀야 선녀. 선녀가 돼버린 거예요. 상동이 동생은 네. 복권 사업하는 네.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하고 너무 합이 잘 맞는 거예요. 페트라 코테스라는 여자하고 너무 합이 잘 맞고 너무 가축이 번식을 잘하는 거예요. 새끼를 잘 놓고 이러니까 나중에 돈을 너무 많이 벌어가 주체를 못해가 온 집안에 돈으로 도배를 벽지를 하고 그리고 샴페인으로 목욕하고 자기 할머니가 우르슬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발 좀 가난하게 해달라고 우리 집안에. 그런 식으로 또 연결되는 너무 거죠. 잘 되니까. 네. 자 결국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미국인들 올 거 아닙니까 이 도시에. 그걸 미국인들을 그린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린고. 그린고. 네,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르슬라가 항상 아까 하늘로 올라가 미녀 레메디오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남자들이란 일단 욕망을 채운 다음에는 여자가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단 하루도 참아낼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절대로 몸 조심해야 돼. 레메디오도 워낙 미녀고 하니까 네. 절대 몸 조심해야 돼.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 우르슬라 엄마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왜 역사를 해결하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우리 아들 우리 집안 애들은 아무도 사랑을 하지 않구나. 대령 아들도 그 레메디오스 9살짜리를 좋아했지만 네. 결코 사랑한 적이 없구나. 그 애가 사움을 하고 전쟁에 나선 이유도 자존심 때문이고 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걔는 본래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아마란타는 사실은 우리 내 막내딸 아마란타는 냉정하다고 했지만 걔는 자학을 하고 했지만 걔가 사실은 그게 아니구나. 사랑과 비겁함 사이에 애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두려움에 지가 지는 바람에 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그 불안감이. 사랑한 게 아니구나. 냉정한 애가 아니고. 그러니까 얘도 결국 그래서 이게 참 힘들구나라고 알게 되고 정말 레베카만이 아까 말한 수양딸만이 그 용기를 딱 떨쳐버리고 이렇게 나와요. 열정적 마음과 불타는 자궁의 소유자 레베카만이. 불타는 자궁의 소유자. 아 이런 거 어디 가서 써먹을 수 없잖아요, 정박님. 아니 그렇게 나와요 표현이. 그래서 레베카만이 정말 용기 있는 애였구나. 얘는 사랑하는 애구나. 근데 자기가 쫓아냈구나. 고립시켜버렸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 아들이 죽은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죠. 자기가 고립을 시켜버렸잖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엄마가 있는 나이 들어가지고. 네. 하느님 어떻게 인간이 쇳덩어리로 만들어주지도 않았으면서 이렇게 심한 고통과 엄청난 곤욕을 인간으로 하여금 치르게 만들어주십니까? 아, 이 참 정말 그렇다. 하나님은 인간을 쇳덩어리로 만들어주지도 않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과 곤욕을 치르게 만드냐고.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을 못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시련을 주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결국 뭐 나중에 살아온 대령도 공마다는 행진을 바라보다가 밤나무에 서가지고 죽게 되고. 근데 다 죽어요. 그리고 아마란타는 딱 죽을 때 자기가 수를 만들어갖고 오늘 죽는다고 선언을 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편지를 받아요. 저 생각하면 이 편지를 다 전해줄 테니까 다 갖고 와라. 네. 그래서 마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편지를 다 갖고 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짠 수의를 가지고 결국 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주 재밌는 말이에요. 죽을 때 자기 발랑 누워가지고 여자들 보고 내 처녀성을 확인해 달라고. 난 처녀인 거야? 나는 이 세상으로 올 때와 똑같은 상태로 이 세상을 떠납니다. 말하고 딱 죽어요. 아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야 그럼 그 사람은 그거 안 하면 동일한 상태고 하면 다른 상태가 된다고. 그 아마란타가 아까 말한 정말 그런 두려움과 사랑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참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바로 여기도 사랑을 못한 거죠, 그죠? 그 속박에 묶여가지고 속박에 묶였잖아요. 죄책감이나 속박. 누군가를 죽였다, 죄책감.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느낌도. 본래 공자 이제 제자 중에 정삼이라는 사람이 있고 정자라고 효를 강조했던 사람. 이름이 정자예요? 정자. 아, 정자. 미안합니다. 정삼. 네. 정삼이 그런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죽을 때. 내 손을 펴보거라. 내 발을 펴보거라. 나는 지금까지 이 부모의 받은 몸을 신체 발부 수지 부모니까 훼손 안 한 게 목표다 이거지. 그 나는 이제 지금까지 이 살아오면서 정말 전전건강하고 열이 박빙했다. 항상 두렵고 항상 벌벌벌 떨고 얇은 얼음 걸어가지 나는 조심스럽게 살았다. 근데 나는 이제 이 모든 걱정을 접어버리고 가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죽었거든요. 근데 약간 비슷해요. 뭔가 그 상태 그대로 난 사라지겠다. 이런 거죠. 한쪽은 불타는 자궁이고. 하나는 차가운 자궁인가? 얼음 같은 자궁? 자, 그리고 그래서 우르슬라가 페르난다고 이제 약간 어떻게 됩니까? 정손자 며느리 좀 되나요? 네. 이 아마란타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이런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해라. 그리고 너도 한순간의 화해가 평생의 우정보다 값진 일이다. 한순간의 화해는 평생의 우정보다
더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화해를 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마란타 딱 한마디예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딱 시잘데기 소리 하지 마세요, 할머니. 조카 며느리하고 화해를 해라 이거죠. 아마란타는 자기 딸이잖아요. 우리는 조카 며느리하고 화해를 해라. 참 이게 점수가 복잡하죠. 다 쓸데없다고 그냥 끝난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끝났죠. 근데 우르슬라는 초상을 치르고 못 일어나는데 우르슬라가 할머니 제일 대빵 할머니. 그러니까 그 대빵 할머니가 대체로 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군요. 그렇죠. 뭔가 좀 이렇게 뭐라 의미 있는 얘기를 할까 아니면 좀 통찰이 있는 얘기 같은 걸 좀 많이 하시네. 그렇죠. 근데 결국 이 집안도 이제 불행이 닥치는 게 바로 그런 이제 집안의 딸 중에 하나가 견습 정비공을 사귀니까 이 견습 정비공 항상 또 노란 나비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정비공 있는 데마다 나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딸이 사귀면서 이게 좀 불안하잖아요. 엄마가 하도 자기 이런 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불안감 가질 때 아까 말한 필라르라는 그 점치나 할머니 있죠. 이 집안에 아들 2명이나 낳아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불안감은 침대 안에서가 아니고는 없앨 수가 없느니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불안감은 침대 안이 아니고는 없앨 수가 없느니라. 야, 이게 참 이게 희한한 표현들이 많죠. 사랑에 빠진 사람의 불안감은 침대가 아니면 없앨 수가 없다. 이거죠. 거기서만 되게 완벽한 거죠. 그렇게 됩니다. 좋은 말들이 많군요, 이 안에. 자, 그렇게 이제 이런 이제 비극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 바나나 회사가 파업을 했는데 이 군대가 와가지고 사람들 4,000명을 다 학살을 해요. 그런 다음에 기차 싣고 가는데 그게 사실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말한 상동이 형이 아르카디오의 장남인 호세 아르카디오와 필라로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르카디오가 산타 소피아와 결혼해서 낳은 이남 일녀 중에 쌍둥이 큰아들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를 말합니다. 그 살아났다 기집고 살아났는데 아무리 정을 내서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일 없어. 아무도 죽은 사람 없어. 그리고 희생된 사람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족들은 용의자 해가지고 다 잡아가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 다 떠났어. 배를 타고 노사협상이 잘 돼가 떠났고 나중에는 바나나 농장 자체가 없었다. 역사가 그렇게 바뀌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그런 식으로. 제국주의라는 것들. 그리고 한번 역사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성자의 역사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바뀌는 건 우리 현대사에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게 아주 암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살이 일어나고 나서. 4년 11개월간 비가 내려요. 4년 11개월간. 뭐야? 근데 비가 내린다는 게 옛날 재미있죠. 우리 칠레 아엔데 정권이 전복될 때 그 다룬 영화가 산티아고에 비가 내린다거든요. 그 뜻은 지금 산티아고에 피노체트 쿠데타 군대가 들어오고 있다. 이걸 암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는 건 결국 이제 이 슬픈 역사로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자, 그런 다음에 결국 이제 이 집안도 운이 다 한 거죠. 새끼도 이제 더 이상 안 나고 뭐 온갖 걸 다 된 거죠. 그래서 장마가 끝나면 죽겠다는 우르슬라가 결국 장마 이제 처음에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장마가 4년 10개월 됐는데 결국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장마 이제 끝 와중에 온갖 예절과 몸가짐을 내가 아이들에게 다 가르쳐 줬는데 결국 돼지같이 되고 말았구나. 애도 그렇고 집안 꼴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손자 되는 호세 아르카디노 세군도가 이런 말이죠. 이럴 줄 모르셨어요. 어차피 세월은 흐르게 마련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할머니는 마지막 꿈이 있는 거죠. 낯선 사람을 우리 집안에 잔뜩 들여가지고 몇 번이나 식사 대접을 하고 구함을 치고 사오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그 옛날에 그 있잖아요. 막 왁자지껄한 우리 집안의 어떤. 근데 그 꿈은 이제 결국 사라지는 거고. 할머니 결국 점점 작아져 나중에 태아의 모습으로 아기 바구니에 담겨서 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할머니가요? 이런 참 재밌죠. 할머니가 결국 나중에 태아가 돼갔다는 거죠. 이거 바로 영화 나오잖아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그렇죠. 바로 그렇네요. 벤자민 버튼에 결국 무슨 영화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도대체? 저는 이충준의 소설을 그 동화가 있거든요. 할미꽃은 봄을 새는 순례란다 해가지고 그걸 임권택 감독인가 축제로 만드는데 거기 나와요. 임권택 축제 보면 그 할머니가 이제 그런 동화가 계속해서 쪼그라들어가고 이제 아기가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맞네요. 벤자민 버튼. 네. 그래서 결국은 순환일 아침에 죽는데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몇 살일까 해보니까 바나나 농장에 들어올 때 한 115세 정도 아닌가. 그러니까 뭐 엄청난 나이였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가게 되고 레베카도 죽게 되고 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끝나게 되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죽고 결국 마지막 이제 결국 고모와 이모와 조카죠. 이모와 조카. 그리고 이모와 조카가 결국 불륜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이모는 누구? 이모가 아마란타 우르슬라라고 결국 마지막에. 아니, 고모 아마란타 얘 아까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앞에. 그 이름을 따가지고 또 뒤에서 아마란타하고 할머니 이름 우르슬라 따가지고 네. 아마란타 우르슬라가 마지막 나오게 되고 그게 자기 언니가 자동차 정비공학 사에 낳은 아들 수도원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아기 방언에 왔는데 그 애하고 결국은 이제 통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아르카디오의 장남인 호세 아르카디오와 필라로아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르카디오가 산타 소피아와 결혼해서 낳은 이남 일녀 중에 쌍둥이 작은 아들 아우렐리아노 세곤도의 막내 딸과 큰딸의 아들 아우렐리아노가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돼지꼬리 달린 아이를 낳게 되고 자기는 아이를 낳고 나서 산후출혈로 과다출혈로 죽게 되고. 결국 돼지꼬리 아이는 나오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 아우렐리아노가 너무 상심하는데 결국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아이가 개미에게 먹혀가지고 결국은 사라지는 거죠. 개미들이. 여기 근데 약간 부정적인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동물 비유할 때 돼지를 많이 쓰네요. 돼지꼬리. 돼지꼬리도 그렇고 네네. 아까 뭐 집안이 다 돼지꼬리 됐다도 그렇고 그 황금 그거 금 만들다가 실패했을 때도 돼지기름 네네. 네, 돼지기름 맞습니다. 내고 막 이런 거 보면 고기가 습지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 돼지가 습한 곳 좀 그런 쪽이 좋아하잖아요. 나무가 무성하고 습한 곳에 돼지들이 살기 좋다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거를 보면서 이게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너무 놀라는 거죠. 돼지꼬리 달린 아이가 낳았는데 아이가 지금 자기가 잃어버렸는데 마지막 보니까 개미 굴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조영진 씨 나가려는 거 아니죠? 일어나서 지금 나가려는 거 아니죠? 결국 이제 결국 그렇게 이제 끝나는데 네. 마지막 남은 아이가 이제 그 양피지 문서 멜키미데스가 만든 문서를 해독해 보니까 이미 이게 다 예고돼 있는 거죠. 이미 모든 것들은 다 정해져 있었고 돼지꼬리 낳으려는 그런 것들 다 그리고 그 낳으면서 결국 마지막에 태초의 시작은 이 집안의 시작은 나무와 연결되어 있지만 역사의 시초는 나무와 연결되어 있지만 종말은 개미들에 먹힐지니라라고 딱 예언이 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마콘도 말 전체가 다 사라지는 거죠. 바람이 불러와 다 흩어지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종족은 100년간 이렇게 고독을 누린 종족은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리라라고 끝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끝나는 거죠. 이거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럴까? 그럴까? 자, 그렇게 이제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네. 100년 동안의 고독. 참 좋았네요. 이런 명작을 우리가 이제야 이렇게 되다니. 조영진 씨 혼자 고독을 느끼신 것 같아요. 자기만의 방에서 지금.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맞아. 특히 이제 뭐 그냥 우리 편한 이름이면 우리나라 이름이면 다 아는데. 어려워 이름도. 남미 이름은 우리 정민여도 지금 다 받아 적으면서 하니까 이게 기억하지. 그냥 움직이시면서 듣는 분들 혹시 맞아.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그래서 뭐 아들하고 뭐 이런 이야기니까 이름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름이 반복된다는 것 자체가 집안이니까 하나로 연결된 그 관계를 좀 생각해 주시면 하여튼 크게 보면 이 종족을 세운 남자여자가 있고 그 남자 아저씨 이름이 호세 아르케 부엔디아 그리고 엄마는 우르술라 이구아란 우르술라랑 부엔디아 이 두 사람이 애들을 막 이렇게 낳아갖고 그 사이에서 막 여기저기 막 그렇죠. 6대 100년에 걸친 이야기. 그래서 엄청 하다가 결국은 다 또 파탄난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걸 불교식으로 정리하면 성주 계공으로 정리할 수 있죠. 성주 계공. 자, 뭔가 만들어지잖아요. 성 이루어진다. 그다음 주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생명력을 가지게 돼요. 괴 무너질겠죠. 무너지게 되고 공 결국 다 사라지는. 이제 그게 우주의 근본 원리라고 불교에서 보는데. 생로병사 어떨까요? 그건 이제 사고라고 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된 4가지 괴로움. 인생의 본질이 이제 사고다. 이런 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모든 게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러고 왜 사냐고. 이 책이 그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뭐야? 뭘 왜 살아? 그건 얘기하고 끝내야지. 이거 100년 동안의 고독? 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주의 원리. 우주가 있다. 우주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다고 지금. 아니 결국은 사람은 결국 이건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건 결국 그거죠. 아무리 100년간 집안이 일단 제가 생각에는 흥승하고 사람들이 많이 나아지고 가축도 잘 되고 돈의 부가 많이 보여준 것 같아도 결국 가장 본질적인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가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흥성거리더라도 결국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독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 서로가 사랑하는 능력,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래서 모두 다 나 홀로 고독하게 죽을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사실은 물론 그 고독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고 그 고독이 인간성을 좀 더 심화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고독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잘 나가는 가문, 어떤 잘 나가는 조직, 어떤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그 고독한 존재 살아갈 수 없다. 오죽하면 멜키세덱스가 유령인데 저승에서 고독해서 돌아오겠습니까?
유령조차도 고독을 두려워하고 그랬는데 그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자 이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불안감을 없애려면 침대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게 그것만 기억하는군요. 그건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불타는 자궁이 오늘 되게 기억에 나는데. 되게 참신한 표현이었어요. 표현 하나만 딱 우리가 얻어내도 그죠. 자, 여러분이 많이 바라셨고 저도 언젠가는 한번 또 꼭 읽고 싶었던 100년 동안의 고독. 오늘 저희가 드디어 해결했습니다. 자, 다음 책은 더 재밌는 걸로서 준비해서 여러분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